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기에 풀어줍니다. 명지대학 석좌교수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중 패권 전쟁이 관세 전쟁, 반도체 전쟁, 뒤에서 이제 히토리 전쟁에서 서서히 이제 AI 전쟁으로 이제 옮아가는 듯한데요. 이때 중국의 관영 매체가 한국의 AI 공동 전선을 제안하고 한국의 협력이 잠재력이 상당하다 이런 제안을 네. 했는데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외교적 목적은 뭘까요? 네. 사실 중국은 관영 매체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늘 중국 언론 인용할 때 항상 앞에 수식어가 관영 매체인 요 부분이 붙잖아요. 예. 자, 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판이죠. 글로벌 타임즈의 사설격인 그 내용인데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국이 AI 잠재력이 엄청나니까 우리랑 같이 협력합시다가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최근에 한국의 주류 수출 그 품목들에 있어서 중국의 이미 기술이 따라잡힌 게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다 따라잡을 것이다. 이 부분을 놓고 한국 재계와 한국 정부가 굉장히 고심이 많다. 또 하나 한국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국은 계속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한국이 미국과 마스가 프로젝트를 해도 또는 그렇게 3,500억 달러를 투자해도 한국 경제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중국이 계속 경고를 해요. 이 협박을 한단 말이죠. 니들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와 한국 재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리가 AI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앞서 있는 국가잖니. 근데 우리가 보니까 니들이 AI의 잠재력이 엄청나더라. 그러니 우리와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 AI에 있어서 협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대국적인 차원에서 너에게 제안을 한다. 요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우리 중국이 산업에서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앞설 거다. 그렇죠. 한국이 대책이 별로 없지 않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500억 불 미국에 주고 나면 한국 산업 공동화 일어날 텐데 우리랑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이런 걸로 얘기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든 근거는 그거죠. 예. 그러면은 사실 그거에 따르면은 우리는 그럼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중국 그 관영 매체의 판단대로 우리 정부와 우리 재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냐. 알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예. 근데 시점이 좀 묘한데 네.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좀 굉장히 틀어지고 있는데 이때 그렇죠. 한국을 끌어들이면서 전략적 완충지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예전에 일본 총리들 같았으면은 중국이 이 정도 위협을 하면은 화해 제스처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친대만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대국적 풍모를 풍기면서 만나줬어요. 네. 만나줬는데 바로 이어서 대만 대표부를 만나는 행태를 하지 않았습니까?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것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5일 날 중국이 그동안 금지해왔던 수산물 수입도 다시 풀어줬단 말이에요. 재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일 날 바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체면도 많이 손상이 됐고 상당히 배은망덕한 행동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걷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줬습니다. 사실 외교부 차원의 성명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주 오사카 총영사에 좀 거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살짝 위협을 해봤는데 일본 측이 오히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강경 모드로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볼게라고 하면서 관광객, 유학생 금지부터 시작해서 압박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이 여기서 더 강경하게 나간다는 거죠. 자, 중국 입장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예전에 일본 총리들은 원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택했잖아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상황에서는 일본을 완벽하게 좀 고립시키면서 압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가장 가까운 일단 한국
우호적인 메시지 계속 발사를 합니다. 저희 쪽을 향해서.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발언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의 일환 속에서 그 AI 협력이라는 부분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왜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AI 이니셔티브를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에이펙 AI 센터를 우리가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자, 이건 뭐냐면은 전 세계가 지금 AI에 있어서 사실 소외되면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뭔가 끌어줄 나라, 선도적으로 우리 같이 하자라고 손 내밀어줄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중국은 사실 지난 7월에 이미 세계 AI 협력기구 만들래? 라고 주창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안 알려졌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이 주창하는 거에 함부로 끌려 들어가는 게 맞나? 이 AI라는 게 결국 나중에는 모든 기술 표준을 비롯해 가지고 사실은 AI 속에 다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안보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 구조까지 다 빨려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걸 함부로 중국이 주도하는데 들어가는 게 맞는 거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에이펙 그 AI 센터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AI 세계 협력 기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데 한국이 또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어차피 나도 에이펙이잖아. 그러면 일단 우리 둘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도를 해볼래? 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아,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 유엔에서도 AI 표준화가 결국 세계적인 관심이고, 그렇죠. 우리는 또 그거를 그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에이펙 AI 센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럼 중국도 결국 이 표준화 부분에서 한국하고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 발석 나가 이런 전략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은 한국한테 니들 AI 잠재력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있는 게 맞잖아. 그러면은 결국 기술 표준은 누가 되는 거죠? 중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외교적인 득실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AI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 협력하자고 해서 덥석 그걸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명분이 좋잖아요. 아유, 맞아요. 중국도 에이펙이잖아요. 우리 에이펙 AI 센터로 들어오시면 된다. 여기서 같이 하시면 된다. 여기서 같이 하시자라는 식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한국의 에이펙 AI 센터를 제안했으니까 경주에서 한 말이니까 그렇죠. 중국도 한국에 참여하고 미국도 참여하고 일본도 참여하고 오히려 이렇게 좀 굳히는 게 좀 좋다 이런 네. 얘기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훨씬 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미중 패권 전쟁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AI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국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상당히 오픈돼 있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뭐 함께 다 같이 하는 것. 자, 중국 하면 전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당히 폐쇄적이고 뭔가를 숨길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막 쳐낼 것 같고 자기네들 이익만 챙길 것 같고 이런 식의 우리가 전 세계가 사실은 그런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서로의 모습을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은 쇄국주의의 길을 가는 거 같고 맞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개방 국가로 가는 거 같고 이런 모습이죠. AI에 있어서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오픈 AI가 챗 GPT 꽝꽝하고 2022년에 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1월이었죠. 네. 딥시크 중국발 AI. 예. 말 그대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은 AI를 다 오픈 소스로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중국이 마음이 좋아서 이걸 풀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오픈 소스로 풀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들한테 중국 거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더라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 기술 표준이 쫙 자기도 순식간에 모르게 퍼져버리겠죠. 퍼지는 거죠. 네. 그 심지어 미국의 기업들조차도 미국 기업의 AI는 너무 비싸. 그리고 뭔가 규제가 많아. 근데 중국 건 다 오픈돼 있어. 이래서 중국 AI 모델을 선택하는 기업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정부 주도의 AI를 우리가 마치 원자폭탄을 만든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앞으로 이 기술 시대를 열겠다 이런 네. 걸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전략은 또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 1기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그 수많은 정상들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독재 국가의 정상들을 만나면서 상당히 동경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독재 국가 정상을 동경을 해요? 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국가들은 탑다운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탑다운이에요. 내가 한마디 한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주로 움직이는 행정명령으로 끝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김정은도 만나보니까 이들 국가는 본인 그 정상이 한마디를 하면은 국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본인이 1기 때만 해도 본인 사람이 없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이 사실 될지도 본인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존의 정치 관료들도 있었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실무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도 실무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 요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하거든요. 내가 재선에 성공해서 취임하잖아. 딱 하루만 독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의 꿈을 꾸면서 뭘 했겠냐는 거예요. 내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내 사람들로 쫙 꾸려가지고 탑다운. 내가 봤던 부러워하던 그 사람들처럼 내 한마디에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어놔야지 라고 꿈을 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내각을 꾸렸고 심지어 기업한테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지금은 기업가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그냥 다 움직이거든요. 투자하라고 그러면 투자하고 저기 연회장 지어야 되니까 돈 좀 기부해. 그러면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이 방식이 확실히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AI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저런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를 패권 국가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근데 문제는 네. 마가 진영에서 또 트럼프의 AI 진영에 반대하는 또 이건 그렇죠. 또 뭔가요? 네. 우리가 근데 마가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세요? 글쎄요. 일단은 마가 하면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 핵심 지지층인데. 세계화에 반대하고 네. 정부의 감시하는 거를 반대하고 예, 그런 사람들을 보이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그리고 모자이크 쓰고 다니니까 그냥 그 마가라는 세력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뚱거려져 가지고 굉장히 큰 세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그걸 통칭해서 마가라고 합니다만 사실 마가 안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지난 8월에 워싱턴 포스트는 그게 6개로 분화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마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은 저학력 그리고 백인 남성 노동자층 뭐 특히 농민층 저소득층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들하고 그다음에 또 한쪽 편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억만장자들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기술 우파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실리콘밸리가 예전에는 좀 진보 진영이 많았다면 희한하게 지금 실리콘밸리는 보수 우파들이 뭐 팔란티아나 네. 일론 머스크나 맞아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장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기술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더 많이 내줘야 되고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기술을 더 첨단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규제하는 것들 다 풀어줘야 되고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이 마가 세력들, 전통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니 우린 그냥 일자리. 그러니까 제조 공장 무조건 미국으로 가져가지고 돈 많이 월급 많이 받고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게 트럼프 대통령 그거 해준다고 했잖아. 그럼 그걸 해줘야지. 근데 이게 AI화 되게 되면은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일론 머스크로 대별되는 AI의 이 기술 전쟁 주도 세력은 세계적인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렇죠. 우수 인재를 끌어들여서 AI 전쟁에 이기자라는 그렇죠. 쪽이고 또 하나의 트럼프 지지층이 블루 칼라 쪽에서는 아니 AI가 들어오면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사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AI의 결국 승부는 전력 문제로 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워낙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력 수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현실적인 고민인데. 또 하나 전기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있는가요? 아니 이렇게 되면 아니 전기요금 오를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4일에 있었던 그 미니 지방 선거에서 공화당이 진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 생활 물가, 전기 요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표를 줬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현실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지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이게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처음에 그 미니 중간 선거, 지방 선거가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제일 먼저 물가 얘기를 계속해요. 바이든 때보다 나 때 더 먹고 살기 좋아졌어. 내가 물가 훨씬 더 안정시켰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란 맘다니까지 불렀어요. 자, 생활 물가 얘기하는 맘다니하고 나는 잘 통해. 봐, 내가 그만큼 물가에 관심이 많거든. 나도 서민층의 그 주택 문제 관심도 나 많고. 관심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선거에 이긴 사람하고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어. 좋은 얘기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지지층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뭘 띄우냐면 계속해서 불법 이민자 단속 문제를 띄우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했던 공약 중에 가장 핵심 공약이고 마가층이 가장 열광하는 공약이거든요.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건 이민자다. 그렇죠. AI 아니야. 그러니까 AI라든지 또는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계속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책임은 이민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민자 단속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중간선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지금 상태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지금 상황을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단순히 자 공화당이야 민주당이야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워낙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쏠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 내부를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사실 조란 맘단이라는 사람은 전통 민주당 성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사실 맘단이가 싫거든요. 맘단이의 저 공약이 사실 민주당 위협한다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정말로 맘단이의 저 성향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미국 민주당은 아직까지 굉장히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하고 비슷하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